안녕하십니까. 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야, 오늘 또 레전드. 어떤 레전드냐? 밀떡계 레전드. 네,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의 대표님이신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미국 역사상 최장수 폭격기 바로 B-50입니다. 이 B-50이 늙었어요. 그 3대 폭격기. 예. 폭격기 중에 하나. 가장 나이 많은.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? 그 최초의 그 이제 원형 시제기라고 하죠. 네. 전문용어로 시제기로 하는 거는 우리 한국전 6.25 전쟁이 이제 한참 막바지로 이제 휴전을 이제 향해 가는 시기. 네. 1952년대에 최초의 그 원형기가 나왔죠. 아, 원형기가 나왔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0년을 채울 거라 하는데 그 초기형 B-52들은 이미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고. 초기형은 예, 초기형은 다 뭐 이미 옛날에 없어졌고. 예. 70년대 중반에 네네. 다 네. 사막으로 보냈고. 네.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1961년도에 그 보잉사 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양산한 네. B-52H 모델입니다. 현재 있는 게요. 예, 그러니까 1961년도에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자동차 뭐 연식으로 따지면 61년산.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현재 올해 2022년이죠. 그러면 이제 61살이 되는 건가요? 예. 그럼 앞으로 개량해서 더 쓴다고 합니다. 엔진도 교체하고.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한 2040년대 말, 2048에서 2050년까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B2는 2032년에 퇴역할 예정이고, 네. 제가 알기로는. 네. 그리고 B1B는 2036년이면 퇴역하겠다 이러는데, 야, 어떻게 B-52가 2050년까지 사용할까요? 그게 좀 재밌는 얘기가 네. 그 베트남전 때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되죠. 이 B-52가. 아, 예. 근데 그 당시에 투입된 B-52 그 버전은 네. 그러니까 D형하고 F형이에요. D형, F형. 예, 그러니까 거의 중기형이죠. 네네.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. 어, 그 용산에 이제 가면은 우리 그 전쟁기념관 네네네. 거기에 한 대 그 전시돼 있어요. 미국이 이제 줘서. 아, 예. 그게 맞습니다. 아마 D형인가 초기형, 초중기형. 아, 예. 근데 그 또 용산 전쟁기념관 그 마당에다 전시하는 거는 네. 이것도 뭐 미국의 자산이다 보니까 그 외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센서나 뭐 기체 특징들을 다 제거한 완전 단순 모형을 갖다 놨죠. 깡통이잖아요. 완전 깡통이죠. 예. 예, 진짜 너무 단순한.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모델인데 그게 이제 빅벨리라고 해서 이제 내부 그 무장창을 이제 개조를 해요. 일반 재래식 폭탄을 네. 대량으로 투발하기 위해서. 네네네. 이제 그 핵무기 전용 폭격기였는데. 그래서 이제 다목적으로 막 바꿔서 사용한 게 이제 베트남전 1965년부터 73년까지 투입한 게 B-52 D형, F형. 그다음에 말기 라인베커 2라고 하나요? 네. 72년도 네네. 그 파리 평화회담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 집중 폭격했던 막판에 그때 잠깐 사용한 게 G형. 예. 그래서 이제 그 걸프전 때 G형이 집중 투입됐고 H형은 소련하고 그 지금 냉전이 끝나기 전에 소련하고의 또 그 만약에 그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네. 그냥 비상대기 얼라드 비상대기만 시켜요. 그러니까 그래요? 비행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. 비상대기용이니까. 뭐 훈련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상대기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. 그리고 네네. 61년도에 집중적으로 만든 기체들이고 102대를 이제 만드는데. 102대. 예. 그래서 뭐 그냥 막말로 네. 만약에 이 전쟁 베트남전이 한참 진행되는데 얘는 놀고 있는 거죠. 본토에서. 예. 비상대기용으로. 그러니까 비행 수명이 그만큼 이제 많이 이렇게 아껴진 거죠. 그러면 베트남전 기간 때 주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놀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수 비결이다. B-52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기체니까 그 최신형이고 엔진도 다르고 그 기체 시스템이 좀 달라요. 예.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아껴뒀죠. 사용을 안 했죠. 예. 아, 그래요?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은 미국이 우리 6.25 전쟁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었죠. 폭격기 그 전에 폭격기 3대 폭격기가 또 있었는데 예. 그때도 한반도에는 그 제일 그 속도가 느린 B-29를 집중 투입을 해서 좀 피해가 있었죠. 미그 15 전투기한테. 그런데 본토에는 이제 소련을 이제 대비해서 상정해서 네네. 핵전쟁 대비해서 B-50, B-36 그다음에 이제 우리 휴전 가까이 돼서는 이제 B-47이 이제 실전 배치되는데 3대 폭격기는 따로 이제 미국에 아껴놓고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이제 B-29 그만 사용하고는. 그럼 그 당시 3대 폭격기면 뭡니까? B-29를 좀 더 이렇게 엔진 출력을 높인 거. 그 일본 대침몰의 주역이었던 일본에 이제 핵폭탄을 투하한 예. 그 B-29를 좀 더 이렇게 확장.
네. 엔진도 좀 출력을 높여서 비행 속도를 높이고 네. 좀 더 멀리 가는데 근데 그래봤자 뭐 좀 이렇게 본토 대륙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소련의 본토까지 갈 수 있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항속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. 네, 항속거리 짧고 B-29가 있고 또 그러니까 B-29의 개량력이 B-50 B-50 예. 그리고 이제 별도로 다른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게 네. B-36 피스메이커 B-36 피스메이커. 이게 이제 엔진이 처음에는 6개를 달아요 프로펠러 엔진을 오. 근데 이게 워낙 거대해요 B-29 폭격기 하마 2.5배 사이즈가 그렇게 커요? 길어요 일단은 몸이 길어 오. 그리고 엔진이 6개 그걸 이제 띄우기 위해서 근데 속도는 역시 프로펠러 폭격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뭐 B-29나 B-50보다 약간 향상된 뭐 한 600km대 최대 뭐 엔진을 출력을 높여봤자 700km 근데 프로펠러 한 개죠 근데 이제 그 미공군에서는 이제 이거 네. 그래도 좀 유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네. 대륙간 폭격기 네. 뭐 2차 대전 때도 독일이나 미국이 그 생각을 했었죠 대륙간 폭격기를 그렇죠. 미 본토에서 그냥 소로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주력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6.25 전쟁 때 미그 15 제트 전투기한테 B-29가 이제 당하는 걸 보고서 이제 네. 프로펠러 폭격기 시대는 끝났다. 그래서 이제 그 보잉사의 B-47 그 6발 엔진 제트 엔진 폭격기가 이제 급히 만들어지죠. 개발을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예. 서둘러서 빨리 배치하자. 그게 이제 1951년부터 전 세계 그 현대 폭격기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폭격기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든 게 B-47. B-47 2000대를 만들었어요. 2037대인가 2000여 대를. 어. 지금까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. 그렇게 많이 만든 폭격기는 제트 폭격기. 그러면은 이 B-52는 항속 거리라든지 속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나기 전에 여행 다닐 때 타고 다녔던 여객기에 보통 최대 순항 속도가 900km대. 그럼 비행기 안에 기내에서 모르잖아요. 그 느낌이 없잖아. 전혀 모르죠. 예, 그냥 빨리 갔다 안 갔다 시간으로만 측정하니까. 네네. 그거보다 약간 빠른 한 1000km대. 오. 그러니까 최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최대 순항 속도냐 이렇게 이제 다 분류가 되는데. 네네.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그 연비를 다 따지면서 항속거리 따지고 무장 탑재 상태 따지면서 속도를 최대 낼 수 있는 최대 순항 속도. 네네. 했을 때 1040km, 1050km. 예. 그 정도예요. 빠른 건 아니죠 사실. 그 먼저 방송하셨던 예. 뭐 B1B 폭격기에 비해서는 느린 거죠. 항속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? 항속거리가 14,200km. 현재 H형 기준. H형 기준으로. 네, 14,200km. 초기형은 어땠습니까? 그거보다 좀 짧죠. 이게 이제 엔진이 교체돼요. 이 지금 쓰고 있는 H형 모델은 네. 터보팬 엔진으로 바뀌죠. 그 먼저 것들은 터보 Z. 터보 Z.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연비가 낮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날 수 있는 터보 Z. 그러니까 터보팬은 신뢰성도 높고 연비가 좋고 해서 좀 더 날아갈 수 있는. 그래서 터보팬이 이제 등장하죠. 그때부터. 미국 폭격기 3대장 중에 얘가 가장 할아버지 아닙니까? 현재로서는 그렇죠. 이 친구가 만들어진 계기가 전 궁금합니다. 그 B-29로부터 다 출발해요. 미국의 폭격기의 어떤 그 실전 배치된, 그러니까 실전 배치되는 거. 네네. 그러니까 뭐 테스트에다가 사라진 것들 말고, 네네. 그러니까 선택이 되는 그 폭격기. 물론 이제 소련도 그 처음에 B-29를 가져다가 자기네 땅에 불시착한 B-29를 가져다가, 그 이제 극동에서 유럽 전선은 아니고 극동에서 이제 네네. 그 일본 폭격을 하다가. 네.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간다든지 어쩔 수 없이 뭐 연료가 떨어져서 아니면 이제 피탄 돼 가지고 빨리 이제 좀 그냥 겨우 피해서 겨우 살아서 그게 이제 극동 지역의 소련 지역. 야, 그걸 또 주워 먹었구나.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은 이제 뭐 우리 여러 인터넷 뒤집으면 쉽게 나오는데 네네네.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냥 돌려주지. 승무원들만 저쪽 터키 쪽으로 이란 쪽으로 경유해서 보내주고 잘 먹여서. 일단 고맙다. 이거 일단은 이제 니들 이거 몰고 와서 고맙다 아닙니까? 전쟁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동맹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대독일, 그다음에 대일본전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동맹국이었으니까 조종사들은 살려주고 잘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주고 폭격기를 안 낸다 그러고. 그러니까 이건 먹고 이건 안 돼.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카피를 뜨기 시작하죠. 야.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똑같은 비행기 나와요. TU4, TU4. TU4. 네. 그러면서 이 그 당시 러시아에서 그 당시 소련이 그거를 이제 대량 양산을 할 줄 몰랐지 미국은. 아차했구나 그것 때문에. 그냥 뭐 카피를 뜨나보다 정도 이제 첩보에 의해서. 니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? 뭐 근데 아주 이거 거꾸로 이렇게 역설계한다는 게 있잖아요. 뭐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역설계한다는 거. 북한이 뭐 잘한다고 하는. 그거를 이제 기본 기술은 있으니까 항공 사람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양산 준비를 하고 동시에 1949년에 소련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. 근데 이 1949년도가 역사적인 그 어떤 동서 진영의 대결이 시작인 게 일단은
베를린 공세 1949년 본격적으로 공세를 하고 네네.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중공이 중공이죠. 지금의 이제 중국 땅덩어리가 먹죠. 대만을 쫓아내고 현재 그 국민당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선 그 냉전이 긴장이 시작되죠. 1949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자주그락이 일어나죠. 뭐 그리스도 있었고. 네. 그러다가 1950년대 우리 한반도에서 6.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폭격기 전력을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일단 전술적으로는 B-29를 이제 한반도에 투입을 하고 본토에는 B-50, B-36 그리고 B-47은 좀 생산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고 1951년도부터 배치를 했는데 몇 대 안 됐어요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는데 1955년도에 가서 그 소련이 이 북한의 우리 퍼레이드 뭐 이렇게 무기 자기들 자랑하는 퍼레이드 하잖아요. 그렇죠. 무슨 날 때. 근데 원래 원조는 소련이에요. 소련이 모스크바. 과시. 네,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날 잡아서 자기들 메이데이 5월달인가 날을 잡아서 일종의 그 에어쇼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공중으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에어쇼. 그래서 투시노 에어쇼라고 이제 이거 뭐 원어 투시노 에어쇼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대형 장거리 폭격기 3종이 등장해요. 소련에 그럼 3종 폭격기가 등장하는 겁니까?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게 이놈들이 다 B-29를 가져다가 데드캅비 해서 나온 TU-4를 발전시킨 거다. TU-4를? 네, TU-4를 예를 들어서 TU-95 베어라는 폭격기가 있죠. 베어. TU-95. 네네. 이게 알고 보니까 B-29 동체를 이제 단순히 크게 확장했다기보다는 동시에 미국에서 1948년도에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. 48년, 49년도에 B-59, XB-52라는 게 그 전에 이제 모델들이 있잖아요. 설계상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드로잉을 이제 봐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. 그때 중에 하나가 지금의 TU-95 같은 그런 형태였어요. 그러니까 뭐 서로 얽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서로 다 친척 관계로. 그러니까 뭐 첩보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계략적인 내용을 입수해서 자기들은 방향을 선택한 게 TU-95가 이제 대형 폭격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B-47 아까 말씀드린 제트 폭격기 있죠. 그걸 또 그대로 이제 성능을 비슷한 걸 만들기 위해서 TU-16 배저가 나온 거고. 근데 다른 이 투폴레프라고 하죠. TU라고 하면은 이 설계국 말고 다른 경쟁국이 있었어요. 뭐 그 M으로 시작하는 경쟁국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홀로 4발 제트 엔진 폭격기를 이제 만드는데 그게 M4 바이슨. M4 바이슨. 그래서 55년도에 갑자기 3종의 그 전략 폭격기가 그냥 등장한 거죠. 그 미국이 놀랬죠. 그 당시만 해도 뭐 유투기가 들어가서 하기 직전이었으니까. 소련을 막 뒤지고 하기 직전이었으니까. 야, 깜짝 놀랐겠네. 그래서 기존에 뭐 B-29는 이제 이미 한반도에서 이제 뭐 이제 끝났고 구시대적 폭격기로 이제 더 이상 박물관 갔고 뭐 이제 공중급유기로 개조하거나 뭐 지원기로 개조하는 용도를 좀 바꾸고 우리 6.25 전쟁 휴전을 하면서 그 시기부터 그래서 이제 B-50하고 B-47, B-36 이 3종이 주력이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. 성능이 딸리는 거예요. 원래는 B-52가 채택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설계도가 한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검토하는 설계도가 처음에는 그냥 B-29를 길게 잡아 늘린 그리고 엔진 하나 더 추가해서 6발 폭격기. 근데 그것도 좀 시대착오적이니까 또 다른 그림은 그 터보 폭격기로 그런 그림 설계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가서 이제 제트 엔진을 달기 시작하죠. 4번째까지 가서. 그리고 이제 결국 6번째 그림에 가서 이제 B-52의 그 초기형, 최초형이 이제 선택이 되죠. 그렇게 해서 52년도에 XB-52가 이제 그 원형기가 등장하죠. 52년도에. 근데 이제 그때도 그거를 대량 생산을 이제 뭐 생각 안 했다가 말씀드린 55년도에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. 야, 그거 제일 지금 마땅한 게 그밖에 없다. 그래서 B-52를 빨리 그 양산 체제로 바꿔라. 그 러시아 때문에 빨리 일을 추진하게 됐네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TU-4. 그 TU-4 때문에 B-36이 이제 주력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한계가 있는 게 그냥 프로펠러 폭격기니까 한계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B-47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데 얘가 2,000대까지 만들어. 2,000대. 근데 이게 만들어보니까 조종 성능도 안 좋고 정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조종사는 3명이라고 좀 획기적이긴 하지만은 이 조종사가 바쁜 거예요. 그 공중에서 3명이 그 당시에 막 다 체크리스트하고 뭐 비행을 유지하려면 정신없는 게 3명이 항법도 해야 되고 안 해서. 복잡했구나. 모양새는 그냥 그 전투기 캐노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
그러니까 획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것만. 그것만. 항속거리 짧고 무장 탑재력 약하고.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뭐 소련 본토를 못 가는. 한 번에 못 가니까. 그리고 속도도 그냥 우리 그 국내에서 여객기 탈 때 그 최대 수량 속도 900km대. 그게 최대 속도예요. 최대 속도. 네, 최대 순항 속도가 아니라 순항 속도가 아니고 최대 속도. 뭐 941km인가. 그러니까 느리고 뭐 폭탄 탑재량 작고 항속거리 짧고 하니까 근데 급하니까 이것도 대량 생산을 TU4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물량으로 밀었네요. 네, 물량으로 뭐 지금까지 기록에 2,000대 만든 폭격기는 이거밖에 없어요. 이 저그야 뭐야 저글링.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네. 대량 생산한 건 이게 제일 넘버원. 그럼 이 커티스 르메이 일본은 그냥 완전히 커티스 르메이는 이 사람은 이게 알아보니까 예. B-47을 되게 좋아했어.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2,000대를 막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. 2,000대를. 왜? 아니 이제 TU4가 이제 이게 들어올까봐 이 미국 그 북미 대륙을 넘어올까봐 예. 그 반대로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폭격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전 세계에 깔아놓자. 아 그러니까 B-29 가지고 일본 가서 맛 좀 봤으니까 그래서 또 전 세계에 깔아놓고 한번 위협을 해보자. 이렇게 포위를 해보자. 이게 커티스 르메이 이 형이 그렇게 한 겁니까? 그래서 그 주력 폭격기를 그러면 제트기로 하자. 36은 프로펠러니까 B-36은 예. 47로 하자. B-47로.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항속거리 말씀드렸다시피 항속거리 짧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전방 배치를 해야 돼. 전개. 지금의 그 개념도 아니에요. 옛날 실전 그 전방에 배치를 많이 그 했다는 얘기잖아요. 항속거리에 맞게 모스크바에 딱 설정 가까이 가겠네. 가까이.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다 본토에서 하면 되니까. 예. 그 뭐 최근에 뭐 전쟁도 다 그렇고. 아. 그래서 뭐 그 네네. 모로코에도 갖다 배치하고. 모로코. 예. 그 르메이가 지시를 해서. 그다음에 스페인. 예. 뭐 디에고 가르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. 야, 이 형이 저기 일본 한번 그렇게 팍 깔아버리니까 아주 인정을 받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커티스 르메이가 B-47을 주력으로 내세워서 이제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네. 견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성능의 한계가 있어서 그 검토만 하고 있던 B-52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55년도 그 소련 폭격기 3종 세트가 등장하면서 아, 네. 그래서 이제 생산을 이제 들어가긴 하죠. 네. 그런데 이게 뭐 생산한다고 해서 바로 뭐 항공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 훈련 뭐 인수 절차도 있고 네. 그런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. 실전 배치하기까지. 네네네.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그거를 중간에 억지로 메꾼 게 B-47이에요. 그럼 B-52는 B-36 대륙간 장거리 폭격기의 성능하고 B-47 제트 폭격기 이게 합해진 거죠. 그렇죠. 야, 장점들을 모은 거지. 일단 얘들 잘했네. 그리고 이제 예. 근데 또 워낙 B-36이나 그 B-50 먼저 것들은 생산량이 뭐 300여 대들 적게 했어요. 적게. B-36은 많이 만들지도 않았어요. 비싸기도 하고 운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초기 폭격기들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. 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등장한 폭격기들이 미국 것도. 아무튼 결합을 잘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착오들이나 이제 문제점을 다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수정해서 나온 게 B-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 후기형들 H형이 아직도 이제 사용되는 거. 그래서 1950년에 XB-52 얘가 첫 비행을 했고 또 공교롭게 연도가 그 해당 그 기호하고 같은 연도 52년도. 그것도 47, B-47도 또 하필이면 47년도. 그냥 우연에 뭐 어떻게 순서를 나열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진 거예요. 맞힌 거지. 아, 일부러 숫자를 그렇게 하려고 근데 했던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안 맞아. 전혀 안 맞잖아. 그 이후로는 안 맞아. 지금 저번에 방송하신 B1, B2는 그냥 원초적으로 넘어갔잖아. 1번, 2번으로.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차세대 그 스텔스 폭격기를 그건 아예 저기 하잖아요. 21세기라고 해서 B-21로 하잖아요. 아, 그게 그래서 21이에요. 그 옛날에는 좀 단순했어요. 옛날에는 레이더 말씀하시는 거죠? 옛날에는 그 당시에 번호를 어떻게 좀 맞춰볼까 그런 게 있었지. 지금은 F-35 갑자기 번호가 건너뛰듯이 F-18에서 그 F-20이나 그런 데서 F-22에서 건너뛰잖아요. 네네네. 획기적으로 그냥 넘어가잖아. 그러면 XB-52 이후에 드디어 B-52 뭐 A형, B형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렇게 뭐 소수 생산, 소량 생산한데 이게 초기니까 완전하지 않아요. 이게 모든 항공기들도 뭐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검토, 테스트해봐야 되잖아요. 뭐 장비들을 많이 들어가서. 그래서 초기에는 그 소량 생산했다가 D형에 가서 대량 생산. D형에 와서야 177대인가 이제 생산을 해서 그게 이제 베트남전에 들어가죠. 드디어 써먹을 수 있게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한 게 50년대, 55년도 그 모스크바 그 상공에서 비행기 이제 3종이 나타나면서 충격을 받은 다음에
그 B-47을 당분간 버티다가 빨리 B-50으로 넘어가긴 갔는데 네.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개발한 게 네. 이 전에 이제 뭐 B1 폭격기 B2 얘기하셨는데 그렇죠, 그렇죠. 그 다 형님들이 있었어요. 그 원래 아, 진짜 형님들? 네, 진짜 형님들이.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B1이 나오고 B2 나온 건 아니고 그 뭐냐면 또 별도로 초음속 폭격기가 있어서 B-58 허슬러. B-58 허슬러? 네. 그거는 별도로 이제 개발에 생산하는데 초음속 마하 2. 야, 이게 말이에요, 지금. 안 대표님이 오시고서야 드디어 막 숨은 비사,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복잡하잖아요, 근데. 쏟아지고 있어요, 지금.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당시 그 미국 자신도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의 모색기라고 해야 되죠. 이 제대로 된 그 전력을 정착을 시키기 위한 모색기예요. 그 뭐 오히려 소련, 그 당시 소련보다 미국이 더 심했어요. 그럼 따져보니까. 그래서 한쪽에서는 B-58 초음속 폭격기가 이제 등장해. 허슬러. 네, 허슬러 마하 2의 음속의 2배. 네. 근데 얘는 너무 그 당시에 선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네. 안에 그 폭탄창이 없어. 폭탄장이 없는 폭탄을 만들었어요. 네.